억척으로 부를 이룬 허생씨. 옛날 여주에 허씨성을 쓰는 양반이 살았는데 어질고 착했지만 몹시 가난했다. 그 집에는 아들 셋이 있었다. 허씨는 세 아들에게 선비의 학업을 열심히 닦게 하고 자신은 사방의 친지들에게 두루 구걸하여 글 공부하는 자식들을 간신히 먹여 살렸다. 허씨는 어질고 착했기에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해서 구걸에 응해주었다. 그러다가 늙은 허씨 내외가 함께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마을에서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잠옷 많았다. 3년상을 마친 뒤 둘째 아들 허공이 형과 아우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건 모두 부모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셨기 때문이오. 이제 3년상을 다 치렀으니 부모님 운덕에 더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인데 지금처럼 급박한 형세로는 필시 다 함께 죽을 지경에 이르고 말 거요. 각자 살아갈 방도를 생각해 봅시다. 형과 아우가 입을 모아 말했다. 하던 대로 글 공부를 업으로 삼는 것 말고 새로운 방도라곤 전혀 없지. 나도 방도가 없어. 허공이 말했다. 각자 자기 뜻대로 할 일이지 내가 다른 방도를 권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세 사람이 모두 글 공부 한 가지에만 매달렸다가는 굶주림과 추위에 모두 죽고 말 게 틀림없어. 나는 우선 10년을 기한으로 삼아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아 온 집안을 구해보려고 해요. 오늘부터 살림을 그만두고 형과 아우는 절에 가서 공부하며 승려들에게 얻어먹어야겠어요. 그리고 형수님과 제수씨는 오래도록 친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라곤 보리밭 3마지기와 집터와 어린 여종 하나뿐이니 의당 종가의 재산이지만 형님이 이제 살림을 그만두기로 했으니 임시로 내가 빌려 쓰는 게 좋겠어요. 이날 형제 내외가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다. 허공은 그날로 아내의 장신구를 팔아서 6, 7량을 마련했다. 마침 목화가 풍년이었다. 허공은 미역을 사서 등에 지고 부모와 평소에 왕래하던 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미역을 꺼내놓고는 체면 불구하고 무명으로 바꿔달라며 매달렸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예정을 생각하며 그 가난을 안타까이 여겨 모두들 넉넉히 도와주었다. 무명을 모아놓고 보니 품질이 좋고 나쁜 것을 다 합해 수백 근은 넉넉히 되었다. 허공은 이 무명으로 강원도 영동지방에 귀리 10섬을 사서 10년 동안 귀리죽만 먹기로 굳게 맹세했다. 여종에게는 죽 한 그릇을 다 주고 허공 부부는 죽 한 그릇을 반씩 나눠 먹었다. 허공은 여종에게 말했다. 굶주림을 참기 어렵거든 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여종은 울며 말했다. 상정께서 목숨을 걸고 재산을 모아보겠다 하시는데 제가 어찌 굶주림이 싫다 해서 상전을 버리고 떠나겠어요. 허공은 마침내 선비의 옷차림을 벗어 던지고 적삼 하나에 잠방이 하나로 간신히 몸을 가리고는 밤낮으로 길쌈을 돕기도 하고 자리를 엮기도 하고 도롱이를 엮기도 하며 부지런히 세월을 보냈다. 친지간 중에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울타리 밖에 앉혀두고 자기는 방 안에 앉은 채 멀리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지금 제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고 꾸짖지 마시고 그냥 밖에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1년 동안 길쌈한 것을 판 돈이 벌써 수백 냥이 모였다. 문 앞에 마침
서울 사람의 논 열마지기와 밭 1일경이 매물로 나와 있었다. 허공은 그 논밭을 샀다. 처음에는 사람을 사서 경작시키려 했지만 품삯이 들 뿐 아니라 자기만큼 온 힘을 다해 일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허공은 소와 보습을 갖추어 직접 논밭으로 들어갔다. 늙은 농부를 모셔와 잘 대접하고는 두 귀에 앉혀놓고 농사일을 배웠다. 허공은 밭이고 논이고 반드시 10번을 갈았고 땅을 매우 깊게 파서 흙을 일으켰으니 다른 농부들이 하는 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밭에는 담배를 심으려고 재를 두텁게 덮은 뒤 이랑이에 무수히 많은 구멍을 뚫어놓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다. 혹시 가뭄을 만나 담배 모종이 자라지 못할까 싶어 이른 봄에 담배 못반을 덮는 기다란 시렁을 만들고 그 아래에 담배씨를 뿌린 뒤 물을 자주 주었다. 그 해에 마침 큰 가뭄이 들어 다른 곳의 담배 모종은 다 죽어버렸지만 허공이 심은 것은 유독 잘 되었다. 비가 오자 허공은 담배 모종을 즉시 옮겨 심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담뱃잎이 파초처럼 무성하게 자라 땅을 덮었다. 담뱃잎에서 진액이 나오기도 전에 경강의 담배 상인들이 밭대기로 사겠다며 200꿰미를 가져왔다. 담배 상인들은 즉시 담뱃잎을 모래사장 위에 내다 말려서 가져갔다. 그러고는 그 뒤에 또 100냥을 가져와 담뱃순을 사갔다. 논 열마지기에서 나온 곡식 또한 100섬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집의 재산이 달마다 곱절이 되고 해마다 5곱으로 늘어 재산이 날로 불어만 갔다. 5, 6년이 되지 않아 창고에는 노족이 가득하고 소유한 논밭이 큰 길가로 쭉 이어지니 심리 안에 사는 백성들 중에 허공 집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방의 소장농들이 매번 술과 안주와 생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니 밥상 위에 좋은 음식이 언제나 늘어지게 차려졌다. 그러나 허공의 집에서는 끼니마다 먹는 귀리죽 반 그릇을 조금도 늘리지 않았다. 8년이 지났다. 형과 아우는 산사에 있으면서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날마다 듣고는 산을 내려와 구경하기로 했다. 집에 와보니 허공 내외가 반가이 맞이했다. 허공의 아내는 이웃에서 선물 받은 술과 고기를 내어 대접했다. 저녁밥 먹을 시간이 되자 밥 3그릇을 차려냈다. 8년 만에 처음 집으로 돌아온 아주버니와 시동생에게 그대로 귀리죽을 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공은 밥을 보고 발끈 성을 내며 눈을 부릅뜨고 꾸짖더니 밥 1그릇을 끓여 죽 2그릇으로 만들어 오라고 했다. 형이 노하여 꾸짖었다. 너는 쌀이 몇천 섬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8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에게 이미 올린 밥을 물리고 다시 죽 1그릇을 올리게 하다니 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느냐. 허공이 말했다. 제가 꼭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 그 기한이 다 차지 않았어요. 형님이 아무리 화를 내신들 저는 털 하나 꿈쩍 안 할 겁니다. 형과 아우가 노염을 품고 산으로 돌아갔다. 이듬해 형과 아우가 속과에 나란히 합격했다. 둘째는 육아에 드는 비용을 준비해서 직접 서울로 올라갔다가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와 축하연을 베풀었다. 허공은 이튿날 광대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우리 형님과 아우가 집도 없이 산사에서 밥을 빌어먹던 일을 너희들이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다. 오늘 다시 산으로 들어가 공부를 계속해야 하니 너희들은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그러니 오늘로 파하고 돌아가도록 하라. 각각 100냥을 주어 보내고 형과 아우에게는 절로 돌아가 대과 공부를 하도록 권했다. 기약한 10년을 다 채우고 보니 허공은 엄연한 만석군 부자가 되어 있었다. 봄부터 몸소 시장에 나가 명주며 비단이며 못이며 삼배며 화려한 옷을 지을 옷감을 사다가
동네 가난한 안악들에게 삭바느질을 주어 남녀의 의복을 지으니 그 옷이 모두 몇 벌이나 되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12월 21일이 되자 허공은 산사에 있는 형과 아우에게 대략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제가 10년 동안 재산을 모아보겠다던 기한이 다 찼습니다. 이미 마련한 재산이 우리 삼형제가 평생 먹고 입어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풍족합니다. 오늘부터 변변찮은 음식 먹는 일일랑 그만두고 온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 함께 행복을 누립시다. 화려한 안장을 얹은 준말을 함께 보내 두 형제를 맞이해왔다. 형수와 제수에게도 역시 같은 편지를 보내어 맞이했다. 형과 아우, 형수와 제수가 즉시 집에 도착했다. 허공은 마당에 장막 2개를 치고 커다란 가죽함 6개를 가져와 장막 안팎에 각각 3개씩 두게 했다. 삼형제 내외가 모두 새로 지은 화려한 의복을 함에서 꺼내 갈아입었다. 허공은 또 하인에게 분부를 내려 말 3마리를 준비하게 하고 형과 아우에게 말했다. 여기는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갈 곳이 있습니다. 삼형제가 고삐를 나란히 하여 고개 하나를 넘어가니 산속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3채가 있었다. 앞으로는 긴 사랑채가 가로놓였고 사랑채 앞에는 긴 행랑이 있었으며 마구간에는 준마가 가득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삼형제를 맞이했다. 형과 아우가 깜짝 놀라 물었다.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으리으리한가? 우리 삼형제가 여생을 보낼 곳이지요. 저택과 노비의 배치 모두가 이처럼 으리으리한데 본래 살던 집과는 오리도 채 떨어지지 않았거늘 형과 아우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허공이 일을 얼마나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했는지 알만했다. 그날 저녁부터 삼형제의 아내들이 각각 집 하나씩 차지하고 허씨 삼형제는 사랑채에 함께 거처했다. 또 가죽함 10여 개를 가져왔는데 안에는 모두 논밭 문서가 들어있었다. 허공이 말했다. 재산 분배는 누구도 더하고 덜함이 없이 삼형제 똑같이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제 처는 거의 죽을 고생을 하며 우리 가산을 마련했습니다. 고생에 대한 상이 없을 수 없으니 땅을 별도로 떼어줘야겠습니다. 15섬 나는 논을 따로 떼어 허공의 아내에게 주고 그 나머지를 똑같이 나누었다. 하루는 형제가 함께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허공이 문득 일어나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형이 위로의 말을 했다. 네가 지금 누리는 건 으뜸가는 벼슬아차 다를 바가 없는데 아니 무슨 부족함이 있어 이토록 슬퍼하는 게냐. 부모님께서 당초에 우리 형제에게 기대하신 건 과거 급제였습니다. 형님과 아우는 작은 성취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못난 저는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 공부를 내팽개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되고 보니 기억하는 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저버린 꼴이니 어찌 몹시 슬프지 않겠습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려 해도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니 활쏘기를 해서 무과에 급제하는 게 혹시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요? 허공은 즉시 활터로 갔다. 그 뒤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날마다 쉬지 않고 굳은 결심 아래 활쏘기 연습을 하더니 3년 만에 무과에 급제했다. 빼어난 재주와 넓은 국량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뛰어난 무장이라고 칭송했다. 허공이 처음 임명된 외직은 안악 군수였다. 임지로 막 떠나려 할 즈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떴다. 허공은 말했다. 나는 이미 부모님을 여인 처지라 벼슬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은 애당초 할 수 없었다.
다만 벼슬을 해서 내 아내를 영예롭게 할 생각이었거늘 이제 아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내 어찌 재산의 뜻을 두어 벼슬아치의 녹봉을 달가 여기겠나. 마침내 부임하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생을 마쳤다고 한다.